이번 시간에는 6번째 주제인 아이디어 도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이죠. 바로 브레인스토밍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하고요. 이후 원래 아이디어에서 조금 변형 또는 첨가를 통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방법론들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무교량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 같이 공부하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오는 부분이죠. 나무교량의 설계를 위한 3D 모델링 도구죠. 바로 오토캐드에 대한 기초 실습. 오늘도 이어집니다. 오늘은 트러스교를 하나 그리게 되고요. 오토캐드에 대한 기초적인 실습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익힌 오토캐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교량을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드로잉하는 과정들을 실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아이디어 도출 보고서, 아이디어 도출 내용을 보고서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오늘 배우는 이 6번째 주제인 아이디어 도출은 지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요구사항 정의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아이디어들이 훌륭하게 잘 도출이 되면 이어서 진행되는 설계나 제작 단계가 조금 더 훌륭하게 잘 진행될 수 있겠죠. 자, 먼저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죠. 브레인이라는 뇌를 뜻하는 단어와 스토밍이라고 하는 폭풍을 뜻하는 단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굳이 브레인스토밍을 우리나라 말로 한번 직역을 해본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 같으면 뇌, 폭풍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일 것 같아요. 뭐 그대로 직역을 한 거죠. 뇌에서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마치 아이디어가 도출되는 순간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상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팀 활동을 일컫는 단어이고요. 브레인스토밍은 팀 활동을 통해서 창의적인 방안을 최대한 많이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진 거냐? 최초로 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된 것은 1938년도에 광고업에 종사하고 있는 알렉스 오스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광고업의 특성상 여러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내야만 했었는데요.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방법론으로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을 창시하게 된 거죠. 자,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합한 사람의 숫자는 통상 3 내지 10명 정도 되고요. 우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통상 뭐 4명, 5명, 6명 정도로 팀을 구성을 하니까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아이디어 도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서 막무가내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정해진 법칙과 과정을 반드시 따라서 진행을 해야지만 올바른 아웃풋, 즉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도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술가의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술가의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변환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예술가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뭔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발전시켜서 뭔가 더 나은 것을,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바로 그러한 예술가의 마음가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과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술가라고 하면 통상 우리 허만의 지능 모형, 이 허만의 지능 모형에서 통상 D사분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의 최대 강점은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C사분면 하면 이분들의 최대 강점은 감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어떤 합리적인 또는 냉철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보다 상상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성적인 아이디어들 뭐 이런 걸 통해야지만 뭔가 새롭고 창의적인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술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과정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아이디어는 다소 괴상하고 엉뚱하고 이상하고 황당하고 하지만 신선한 이런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할 때 우리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 규칙이 크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규칙은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라. 자,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의 질보다는 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뭐 이것이 좋고 나쁨 또는 질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무조건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의 목적이다, 목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규칙은 엉뚱한 아이디어를 환영해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다 보면 굉장히 엉뚱한 아이디어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엉뚱한 아이디어들로부터 창의적인 어떤 해결 방안들이 나오는 경우가 아주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편승을 장려해라. 자, 편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A라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 이렇게 별이라고 내놨는데 B라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그냥 따다가 별에다가 뭐 이렇게 원을 쳐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우리가 편승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히치하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히치하이킹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도로에서 뭐 차가 없을 때 남의 차를 얻어 타는 걸 히치하이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컨셉으로 남의 아이디어에 올라타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이런 거 우리가 장려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비판은 불허한다. 자, 기본적으로 지금은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대한 좋고 나쁨, 그것에 대한 판단은 무조건 뒤로 미루는 겁니다. 지금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라, 엉뚱한 아이디어를 환영해라, 편승을 장려해라, 비판은 불허한다. 이 규칙을 브레인스토밍 과정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 과정과 절차 그리고 보고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해야 될 것들은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장소. 세 번째, 얼마나 진행을 할지에 관련된 시간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기타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여러 준비물들을 포함을 합니다. 자, 브레인스토밍이 진행되는 절차는 첫 번째, 브리핑을 하고 규칙 복습. 아까 4가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 규칙을 복습하고 과정을 설명하고 웜업, 그러니까 뇌를 좀 따뜻하게 하는 일종의 준비운동 같은 과정이죠. 그리고 이제 본 경기에 들어가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회의를 마치고 해산하는 그리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까지가 일반적인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준비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일단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팀원인데요. D4분면의 팀원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창의적 성향이 매우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보다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제품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소비자나 판매자, 공정공학, 설계, 생산 담당자들이 모두 다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오늘 브레인스토밍이 무엇을 위한 회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브리핑 서류를 반드시 팀원에게 사전에 전달을 해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의 장소인데요. 가급적이면 늘 사용을 해서 익숙한 장소보다는 새로운 장소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좀 더 될 수 있겠고요. 주위 환경이 아름답고 편안한, 그리고 현실, 매일 내가 근무하는 곳으로부터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워크샵이라는 걸 가죠.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아이디어 도출들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기로운 꽃이나 가벼운 간식 이런 것들을 배치함으로써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 수 있겠고요. 원형이나 U자형의 좌석 배치 이런 형태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앉아 있는데 상대적으로 대화의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좌석 배치를 선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쾌하고 감미롭고 조용한 배경음악이 있다라면 아이디어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벽을 포스터로 장식을 해서 물론 이 포스터 역시 우리의 브리핑, 회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떠오를 수 있게끔 장식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부분 살펴보면요. 자, 시간 계획이 필요한데요. 하나의 회의에서는 오로지 한 개의 주자만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1시간 정도면 적당하다. 너무 길어져도 사람들이 지쳐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회의에서는 반드시 한 주제만을 다뤄서 여러 가지 주제로 사람들의 생각이 분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아침 회의가 일반적으로 더 생산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다음 약속 때문에 압력을 받거나 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게 느끼지 않게로 충분한 시간을 두어서 브레인스토밍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준비물인데요. 문방구들이 필요하겠죠. 뭐 화이트보드나 이런 메모할 수 있는 마커, 카드, 포스트잇 같은 메모 용지들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웜업을 위해서 필요한 소도구, 그러니까 일종의 뇌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웜업을 위해서 또 뭐 도구들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을 측정하기 위해서 뭐 시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빼먹지 않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녹음기들을 준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화식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브리핑 단계죠.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 단계의 4가지 규칙을 복습하고요. 과정을 설명하고 웜업,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회의 마치고 다음 회의 예고하고 인사 후 해산하는 과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사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의 시작할 때 한 5분 정도 뭐 전날 있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뭐 재밌는 농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를 할 준비, 어색한 그런 분위기를 깨고 편안한 분위기로 좀 만드는 그런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 브레이킹, 즉 얼음처럼 차가운 분위기를 깨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편안한 자세나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이후에 여러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나 식견들을 서로 나누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지난번 회의에서 만든 문제적 인문을 게시하고 수정한다. 그러니까 문제적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대상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뽑아낼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한 대상을 우리가 문제적 인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규칙 복습입니다. 4가지 브레인스토밍 규칙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될 텐데요.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 엉뚱한 아이디어 장려하고요. 편승 장려합니다. 그리고 절대 비판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정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삼진 아웃제를 시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딴 사람들 얘기하는 거에 딴지 걸고 비판을 합니다. 자, 한 번, 두 번, 만약에 3번까지 하면 이 사람 퇴출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회의에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걸 지금 삼진 아웃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이디어 창출하고 그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된 아이디어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편승해서 또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서 하나의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고 기록될 수 있게끔 그리고 편승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편승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 역시 새로운 넘버를 부여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과 할당량을 부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라 그러면 아이디어를 내보라 그러면 잘 얘기를 안 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따라서 의무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15분 동안 40개의 아이디어를 강제로 무조건 인당 40개씩 무조건 내야 됩니다 하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의견들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제한과 할당량을 부여함으로써 정해진 시간 내에 충분한 양의 아이디어들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웜업 피리어드, 즉 웜업 연습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웜업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본경기라고 얘기를 하면 그 본경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운동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웜업, 뇌를 따뜻하게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을 도출해낼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고 익숙한 물건들, 예를 들면 뭐 벽돌이나 연필이나 팝콘차, 커피컵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창의적 사고의 5분 웜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창의적 사고의 5분 웜업이라는 건 만약에 이렇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뭐 벽돌을 이용해서 뭘 한다면 연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뭐 자나 커피컵 이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된다면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이렇다면에 사용되는 질문은 실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좀 가볍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더 적합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적당한 웜업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래에 두 개의 예가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곤충들의 크기가 지금보다 갑자기 100배가 커진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런 거를 가지고 가볍게 서로 대답을 하면서 뇌를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이죠. 뭐 또 다른 예로는 물로 만든 옷이 있다라면 과연 물로 만든 옷이 있다라면 세상이 얼마나 웃길까? 좀 엉뚱하고 황당한 얘기들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걸 통해서 약간의 뭐 그 뇌를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뭐 그런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건 뭐 단순한 예이고요.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일생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가지고 어찌되었든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뇌를 충분하게 따뜻하게 사전에 덮여놔라 라고 하는 게 이 웜업 피리드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변형 또는 첨가에 의한 혁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점프를 해서 뛰어가는 토끼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놈을 갖다가 간단하게 좀 변형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하나 좀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이 그림을 한번 회전해 볼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켰더니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원래는 뛰어가는 토끼가 한 마리 있었는데 오른쪽에 보면 가만히 서 있는 오리가 한 마리 만들어져 있어요. 이 토끼의 귀가 오리의 주둥이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변형을 통해서도 일종의 편승 과정이긴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도 새로운 혁신, 토끼가 오리로 변하는 마술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 아이디어를 변형하고 첨가하는 걸 통해서도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슬라이드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형과 첨가를 통한 혁신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오스본이라고 한 아까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브레인스토밍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분이 주창한 스캠퍼법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캠퍼법은 부제로 9가지 사고 유발 질문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이 스캠퍼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고 유발 질문이라는 얘기가 된 거죠. 자,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이 스캠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래에 나와 있는 8개, 맞나요? 아니군요. 7개의 단어를 갖다가 나열을 하고 그거에 이니셜을 이렇게 따온 거예요. S, C, A, M, P, E, R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들은 뭐 대체를 뜻하는 substitute, 결합을 뜻하는 combine, 적용을 뜻하는 adapt, 변형을 뜻하는 modify 또는 확대를 뜻하는 magnify. 여기에는 뭐 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뭐 최소화를 뜻하는 minimize, 최대화를 시키는 뭐 maximize, 뭐 이런 것들도 M에 같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한번 써보라는 put another use, 예, P, 그리고 최소화를 뜻하는 eliminate, 뭔가를 제거해서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역방향을 뜻하는 reverse, 재배열을 뜻하는 rearrange, 이런 단어들로부터 어떤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대답하다 보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방법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S는 다른 재료, 다른 요소, 다른 원동력, 다른 프로세스들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으로 연탈제 벽돌, 종이컵, 나무젓가락 이런 게 나온 거죠. 이게 뭐냐면 벽돌이라는 건 원래 뭐 시멘트로 만드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연탄재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즉 다른 재료. 종이컵. 컵은 일반적으로 뭐 유리나 쇠나 이런 거로 만들었죠. 하지만 종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젓가락, 쇠젓가락이 있지만 나무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다 다른 재료들을 모티브로 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결합 볼까요? 컴바인에서는 예를 들면 지우개 달린 연필, 연필에다가 지우개를 결합을 했더니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어댑트, 하나의 영역에 있었던 걸 다른 영역으로 갖다가 적용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산후원 가시를 보고는 매직 테이프, 우리 보통 벨크로 테이프라고 하죠. 일명 찍찍이. 자연의 산후원 가시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현실에 뭔가를 부착할 수 있는 테이프에 적용을 했더니 매직 테이프가 만들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모디파이나 매그니파이에 대한 예도 나오는데요. 공기 주입을 통해서 더 큰 비누를 만들었더니 그게 아이보리 비누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가벼운, 그래서 상대적으로 거품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비누 물에다 띄워보면 아이보리 비누 같은 경우는 물에 둥둥 뜨죠. 좀 해프긴 하지만 어쨌든 공기 주입을 통해서
뭔가 더 큰 비누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신제품이 만들어졌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아래 것들도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앞서 말드린 스탬퍼법을 연필이라고 하는 대상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놈을 가운데다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방에다가 스탬퍼에 해당하는 질문들을 나열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S, C, A, M, 근데 M은 두 개가 다 들어갔네요. modify랑 magnify 두 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 E, R 해서 스탬퍼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볼 텐데요. 자, 여기 제거하기라는 질문에 연필에 무언가를 제거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무슨 질문을 만들었냐면 연필 중에서 나무를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 봤더니 거기로부터 나무를 제거하고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메커니컬 펜슬이라고 하는 우리 보통 샤프 연필이라고 부르죠. 필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C라고 하는 결합하기라는 질문, 즉 연필에 무언가를 결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을 해봤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연필에 무엇을 더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을 스탬퍼에 의해서 던져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느냐? 펜슬 위드 이레이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연필에 지우개를 플러스 시켜서 지우개 플러스 연필. 그래서 지우개 달린 연필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들도 스탬퍼의 질문에 대답을 통해서 뭔가 혁신적인 연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형태학적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변형과 첨가를 통해 가지고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방법론이죠. 자, 형태학적 분석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은 츠위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래에 있는 이 분입니다. 개발한 발상법,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법과 속성 열거법이라고 하는 기존의 방법들을 입체적으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사고 유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여러분들이 개선하고 싶다라면 그 제품의 뭐 부분이나 특성 그런 걸 하나의 축에 넣고 그리고 형태 변화를 위한 리스트를 또 하나의 축에 그러니까 이 특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깊이축 또 다른 하나의 축에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배열한다. 즉 어떤 하나의 대상을 놓고 볼 때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높이가 있으면 하나의 이제 뭐 입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입체 안에 이제 한쪽에는 특성을 다른 한쪽에는 이 특성을 변화시킬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의 축에는 육하 원칙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5W의 1H 그래서 여기 있는 특정한 하나의 셀을 딱 찾아보면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할까? 아니면 언제 할까? 왜 할까? 뭐 이런 질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새롭게 도출되는 이러한 방법론을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서 이 츠위키의 형태학적 분석법을 한번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요. 일단 개선되어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먼저 정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3차원만 돼도 좀 복잡하니까 한 2차원 매트릭스 정도를 통상 많이 제작을 하는데 한쪽에는 개선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 또는 속성을 나열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품의 크기나 높이나 무게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축에는 특징 또는 이 속성, 앞에서 얘기한 크기나 무게나 높이라고 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 예를 들면 더 크게
더 적게, 더 높게, 더 아름답게, 더 빠르게 뭐 이런 식의 형태로 기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의 하나의 예로 뭐 오스본의 스캠퍼라고 하는 요 스캠퍼도 동사라고 하는 컨셉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대안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크기를 키워보면, 높이를 줄여보면, 무게를 뭐 키워보면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하나의 축이 있고 하나의 축, 그래서 대상이고 여기는 뭐 방법, 뭐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쫙 하다 보면 셀들이 나오겠죠. 이 셀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통해서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더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틀을 바로 이 형태학적 분석법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기는 뭐 대상의 제품이나 얘기했다시피 또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특징이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하나의 축에다가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축에는 아까 뭐 스캠퍼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예가 될 수 있다라고. 근데 여기서도 지금 스캠퍼를 갖다가 넣어놨네요. 그래서 이 축이 의미하는 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고 여기는 그 개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대체, 결합, 적용, 변형 확대, 다른 용도 최소화, 역방향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셀만 보면 여기 있는 이 셀을 예를 볼 텐데요. 여기서는 동력과 역방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만난 곳인데요. 자, 이게 대상이라고 그랬죠. 개선의 대상. 그리고 얘는 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엮어버리면 무슨 말이 되냐 하면 동력을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모터였다면 자, 모터를 거꾸로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죠. 발전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애초에 제품이 발전기였다면 발전기를 거꾸로 발전기에다가 전기를 거꾸로 한번 제공해보자. 그랬더니 모터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셀 하나하나에 우리가 답을 하다 보면 거기로부터 혁신적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 구조적 방법론이 바로 형태학적 분석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형태학적 분석법에 대한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폐품을 이용하여 시내버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봐라 라고 한 겁니다. 자, 역시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하나의 축에는 시내버스의 환경 변수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시내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좌석, 운전석, 벨, 손잡이, 요금함, 의류창, 바닥 이런 것들을 나열을 했어요. 자, 아까 같은 컨셉으로 보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개선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축에는 폐품 변수라고 해서 신문, 병뚜껑, 우유곽, 헌스타킹, 다슨볼펜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아까 같은 개념으로 보면 얘가 개선의 방법들,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조합을 한 하나의 사례를 보면 요 셀을 볼 건데요. 자, 좌석을 우유곽을 이용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진 거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우유곽을 이용하여 좌석에 개별 휴지통을 부착한다. 그래서 보다 혁신적인 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죠. 다른 것들 역시 각 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그 답변을 통해서 이 과정이 바로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기저에는 어떤 방법론이 숨어 있다? 바로 츠이키가 얘기하고 있는 형태학적 분석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은유와 유추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어널로지와 메타포는 좀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추와 은유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유추라는 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비유적으로 만들어내는데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점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유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은유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물이나 현상의 유사점을 연결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 유추는 굉장히 동질적인 대상에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반면에 얘는 매우 이질적인 대상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유추의 사례부터 먼저 보면 이 항복의 감나무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어디에서 유추가 나오냐면 담장을 넘어간 가지와 문종이를 뚫고 간 팔 사이에 유추라고 하는 과정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기존의 것이고요. 이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항복의 집에 어렸을 때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가 담장 옆에 심겨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담장을 쭉 넘어가서 옆집에 가지가 뻗었고 그 가지에서 감이 달린 겁니다. 그런데 그 감을 이웃집 하인들이 이항복의 허락도 없이 막 따서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항복이 그걸 항의를 한 겁니다. 야, 이게 왜 우리 나무에 달린 감나무의 감을 너네들 허락도 없이 이렇게 따먹느냐? 그랬더니 뭔 소리냐? 이게 넘어온 거에 우리 집 담장 안에 있으면 우리 거지. 라고 그 하인들이 막 대답을 하니까 이항복이 옆집 대감님 방을 쫓아간 거죠. 그래서 대감님 방에 그 문에 그 문종이를 팔로 이렇게 빵 뚫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감님이 이제 노하시니까 답을 그렇게 한 거죠. 자, 여기 들어간 팔이 누구의 팔입니까? 그러니까 문종이를 뚫고 들어가 있으니 당신 팔입니까? 아니면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내 팔입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네 팔이다 그랬겠죠. 그랬더니 그럼 감나무가 뿌리가 우리 집에 있고 가지가 넘어갔으면 그 감나무의 주인, 즉 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니까 이 이제 옆집 대가님이 그래 니네께 맞다 하고 껄껄껄껄 웃으면서 뭐 넘어갔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이때 이제 이항복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담장을 넘어간 가지라는 걸 본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동질적인 모양의 문종이를 뚫고 들어간 팔이라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바로 유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은유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질적인 것으로부터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예를 들면 뭐 인생은 항해다. 인생과 항해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 인생과 항해에는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의 길을 따라서 아주 오랫동안 쭉 간다라는 의미에서, 자, 내 마음은 호수다. 마음과 호수 사이에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마음이 넓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호수의 넓음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진 아이디어와 기존 것이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질적이기 때문에 유추가 아니라 은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유와 유추를 이용한다면 기존의 사물, 기존의 정보로부터 여러분들이 뭔가 더 혁신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나무교량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해내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두 개의 분류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적인 교량의 디자인 컨셉과 관련된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량의 구조적 특성을 언급하기 위한 아이디어들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량을 아름답고 또는 뭐 창의적으로 보이게 할까라는 건 이 디자인 컨셉에 대한 부분의 아이디어가 될 테고요. 자, 아래쪽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볍게 하지만 많은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 구조적 특성에 대한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디어를 뭐 대략 우리 보고서에서는 15개 이상, 역시 이것도 15개 이상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단편적으로 만들어내고, 자, 그것을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끝나고 나면 적어도 디자인 컨셉에서 15개, 그리고 구조적 특성에서 15개, 이런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 단계에서는 개발 방향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개발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앞서 만들어진 단편적 아이디어들을 조합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디자인 컨셉은 이걸 따오고, 이렇게 구조적 특성은 이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따온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컴바인을 하는 겁니다. 즉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합을 해서 교량이 만들어졌을 때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될까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도라고 하는 놈입니다. 자,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연필과 종이를 이용을 해서, 또는 뭐 패드와 전자펜을 이용을 해서 펜슬 드로잉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낼 텐데요.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개념도가 크게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개발 방향도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것을 매치를 해서 글로 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바꿔줘야겠죠. 자, 그걸 하기 위한 원재료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만들어낸 30개의 아이디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도출을 한다라는 건 이렇게 30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디자인 컨셉과 구조적 특성 측면에서,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을 조합을 해서 개발 방향을 수립을 해내고, 그 개발 방향을 눈에 보이게끔 이미지화 시킨 개념도를 3개를 만들어내시면 보고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이디어를 도출할 때 여러분들이 좀 팁으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교량의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특히 구조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량 중앙부에 이렇게 하중이 걸리게 될 텐데요. 이 걸리는 하중을 이 교량의 구조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양쪽의 이 턱 부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이 실험대의 턱 부분으로 전이를 시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중앙부에 걸려있는 이 힘을 양쪽으로 트랜스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기본적으로 교량 디자인의 핵심이 될 수 있겠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량 중앙에 걸리는 하중을 실험대의 양쪽 턱 부분으로 원활하게 전달하기 위한 구조적 특성을 가진 그런 교량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창의적인, 즉 신미성, 그리고 창의성,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된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보면 구조적 컨셉으로부터, 얘들은 디자인 컨셉으로부터 뭔가 해결책이 찾아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교량의 우리 실험대와의 조화를 위해서 하부 구조 부분, 즉 이 상판 아랫부분, 이 아래쪽에 그림에 보시면 요 지금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박스가 보이는데요. 그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하부 구조 부분이 교량의 높이 66.5, 이 부분이죠. 교량의 폭 10cm 여기, 그리고 교량의 길이 50cm. 자, 이 기준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도를 그릴 때 반드시 하부 구조 부분을, 즉 상판 아랫부분을 6.5대 10대 50의 상사비를 준수해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고요. 상판 위에 있는 상부 구조는 뭔가 조화미와 균형미를 추구를 해서 뭔가 여기가 디자인이 될 수 있게끔 작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교량에 있는 이 상판을 기준으로 해서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일체화하는 디자인이 향후에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경고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발사목이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도록 스케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교량에 여기에 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상부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은 그 트러스와
아래쪽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끔 여기에 뭔가 이런 구조물이 만들어진다면 이거와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이런 부재들이 상부와 하부를 관통하게끔 하나의 구조체로 구성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중에 실험을 할 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트러스의 개수가 너무 많아지면 제작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교량의 무게 또한 증가하므로 적절한 수의 트러스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말의 의미는 교량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트러스로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똑같은 교량을 더 쪼개서 이게 2개죠. 4개.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더 많이 쪼갠다고 하면 교량을 이렇게 해서 최대 뭐 이렇게 쪼개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8개의 트러스로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될수록 난이도 증가, 무게 증가. 너무 적게 만들면 뭐 너무 약할 것 같고 그 적당한 수준이 어딜까? 그래서 뭐 이게 통으로 1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홀수가 될 수도 있죠. 뭐 5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러스가 이렇게 돼서 전체를 5조각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홀수도 될 수 있고 짝수도 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경우 적절한 수의 트러스를 이용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지워볼까요? 자, 사장교나 현수교 형식의 디자인은 주탑이 가해지는 횡방향의 인장력을 버티기 위해서 실험 시 교량과 반대 방향으로 주탑과 실험대의 볼트를 케이블로 연결해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탑을 세워서 이렇게 사장교를 아래 그림처럼 만든다라고 하면 가운데 지금 이렇게 힘이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니까 이 힘이 케이블을 타고 이렇게 옆쪽에 주탑 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힘이 다시 아래쪽으로 전달이 돼서 교대에 붙어 있는 이 실험대의 턱으로 연결이 돼서 이 하중을 버티게끔 설계가 될 텐데,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힘이 얘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려주면 교량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게 되겠고, 이 방향으로 양쪽에 있는 주탑을 당기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같은 정도의 반대쪽으로 힘을 당겨줘야 주탑이 견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힘을 주기 위해서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실험대에 있는 볼트와 연결을 해줘야 이 주탑이 안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단교나 현수교 형태의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주탑을 세우게 될 테고, 주탑의 위치는 가급적이면 양쪽 턱 부분,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주탑을 세우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끔 디자인을 해오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주탑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역시 그렇다면 주탑을 이렇게 연결한다 하더라도 힘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양쪽의 턱 쪽으로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없다라면 당연히 주탑의 위치는 양쪽 턱 부분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교량의 디자인 부분 그리고 구조적 특성 이런 것들을 모두 해결책을 찾아내시는 게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여러분, 디자인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초에 요구사항 정의에서 말씀드렸던 신미성과 창의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우리 디자인에 대한 점수는 총 20점 만점으로 평가가 될 것이고, 그 중에 A, 20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기발하며 수려한 형태의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다소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평가, 즉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자, 그때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첫째, 사장교와 현수교보다는 아치트러스 기반의 교량이 선호된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형태의 교량이 우리의 실험 때와 호환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의 실험 환경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 아치트러스 기반의 교량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두 번째, 상로교보다는 중로교, 즉 구조물 중간에 도로면이 위치하여 노면을 기준으로 상하부 구조가 나뉘는 교량 형식의 디자인이 선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뭐 상로교 형태보다는 디자인의 어떤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클 수 있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 형태가 바로 중로교였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이 선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세 번째, 교량의 상하부 구조는 곡선 요소가 포함되는 등 전형적인 트러스 구조에서 변형된 디자인이 선호된다. 자, 왜냐하면 앞쪽의 평가 기준에 기존에 전혀 볼 수 없었던 기발하며 수려한 형태의 디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많이 반복되었던 디자인들, 또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형태의 트러스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 전형적인 트러스 구조에서 뭔가 변형을 시켜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고유성이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해냈을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케이블과 발사목 판재가 인장력을 받는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활용한 디자인이 선호된다. 즉 디자인의 단순함 또는 디자인의 어떤 우수성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케이블과 발사목 판재를 이용을 해서 좀 단조로움을 없애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도 또 노력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전형적인 발사목 각재뿐만이 아니라 케이블 또는 발사목 판재를 이용함으로써 더욱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을 디자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 이러한 네 가지 기준들을 사용을 했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다섯 번째 부분입니다. 자, 심미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그 말의 의미는 그 심미적 특성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심미적 특성, 창의성과 신미성을 발휘한 부분이 양질의 구조적 특성을 가질 때만 의미가 있지 그냥 기존에 있었던 구조물에 전혀 상관이 없는 부재를 추가한다든가 단지 장식용으로만 특정한 부재를 부착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심미적 특성이 구조적 특성을 동반하고 있을 때 그때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구조적으로 불필요한 부재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배제를 하고 간결하면서도 심미적 특성을 갖고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그러한 교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바로 이러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평가 기준에 기반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핵심 수행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오토캐드 기초실습 내용입니다. 오늘은 다음 영상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 트러스교를 그리게 될 텐데요. 이미 여러분들이 뭐 치수 기입이라든가 아니면 3D 모델링이라든가 2D 스케치 같은 것들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영상을 보시면 2D 스케치 후에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3D 모델로 바꾸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트러스교 그리는 연습을 하고 나면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한 개념을 잡아놓은 교량들을 어떻게들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직접 작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오늘의 트러스교 실습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자, 2D 스케치 과정을 통해서 트러스교의 단면의 모습을 그려내고요.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을 해서 2D 스케치 내용을 돌출시킨 후에 입체화시키는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3D 모델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렇게 만들어진 3D 모델에 치수를 기입하는 과정을 또 실습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해야 될 오토캐드 명령어가 꽤 다양하게 있는데요. 선을 그리는 라인 명령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치수를 기입하기 위한 디멘전 명령어까지 여러분들이 향후 나무 교량을 설계함에 있어서 자주 사용하게 될 명령어들을 오늘 많이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오토캐드의 배경색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검은색 바탕 또는 흰색 바탕으로 설계 도면을 좀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조절을 하면 배경색을 흰색 또는 검정색 또는 다른 색깔들로 바꿀 수 있게 될 겁니다. 출력을 할 때는 아무래도 흰 바탕에 검은색으로 해서 출력을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오토캐드 기초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이렇게 영상 종료 화면과 동일한 형태의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 보시면 현재 2D 형태의 선들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눈에 띄지가 않죠. 자,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제출 도면은 아래쪽 그림과 같은 쉐이드가 된 형태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습 영상의 종료 상태에서 약간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로 제출을 하려면 실습 영상을 종료하고 난 다음에 일단 배경색을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배경 부분들이 전부 다 흰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쉐이드 모드를 가지고 컨셉으로 바꿔서, 즉 여기 있는 C 엔터 개념도 형태이죠. 자, 컨셉처라는 거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났던 그림이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좀 감점을 당하는 부분들을 보면 안에 있는 이 치수들이 좀 빠져 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치수들이 여러 개가 나타나 있죠. 이 치수들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서 여기 있는 화면과 동일한 형태의 화면을 만들어서 캡처를 한 후에 보고서에 삽입해서 제출을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겠죠. 영상 종료 상태에서 캡처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작업을 한 후에 캡처를 해야 감점 요인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디어 도출 보고서 목차 및 작성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인데요. 자, 목차와 작성 요령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1.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도출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목만 있으니까 작성 요령은 따로 없습니다. 자, 1.1 디자인 컨셉 아이디어, 1.2 구조적 특성 아이디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컨셉 아이디어는 설계의 심미적, 창의적 측면의 아이디어를 15개 이상 도출해서 서술을 하시면 됩니다. 교량의 상징성이나 균형성, 조화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적 특성 아이디어는 설계의 구조적 측면의 아이디어를 15개 이상 도출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고요. 전형적인 트러스나 아치 구조를 탈피한 교량의 상하부가 조화롭게
하중을 분담하는 디자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단편적인 아이디어들을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위의 과정을 조합을 해서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내는데요. 개발 방향 크게 세 가지를 제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개죠. 복수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각각의 대안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도출된 단편적 아이디어들을 조합해서 종합적 측면의 개발 방향을 서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량의 모습을 글로써 서술을 하는 과정이 여기 있는 두 번째 개발 방향 수립이에요. 자, 그렇다면 3. 개념도 작성에서는 그 글로 서술되어 있는 이 내용을 뭘로 바꾼다? 그림으로 바꾼다. 그래서 개념도를 하나, 둘, 셋 서로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죠. 1번은 1번으로, 2번은 2번으로, 3번은 3번으로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와 연필을 이용하여 앞서 수립된 첫 번째 개발 방향을 표현한 나무교량 시스템의 개념도를 수기로 작성한다. 즉 펜슬 드로잉을 한다. 만약에 여러분들 뭐 패드가 있으면 패드와 전자펜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 개념도를 모두 완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참조했던 논문이나 책, 웹사이트 등이 있다면 이를 표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아이디어 도출 보고서의 점수는 5점 만점이죠. 모두 잘 하시면 여러분들 5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작성 사례 볼게요. 제목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목차 페이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간지 형태의 1번, 2번, 3번 형태가 있어야 되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디자인 컨셉 아이디어, 구조적 특성 아이디어로 구분돼서 서술이 되고 개발 방향 1, 2, 3 그리고 개념도 1, 2, 3 자,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까지 포함을 해서 대충 이런 틀을 가지고 이번 주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